어젯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최소 65명이 다쳤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재구속 뒤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구속적 부심 신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오늘 마무리되는 가운데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이르면 주말쯤 내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경기 광명시의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20분 만에 잡혔지만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6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저층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연기 봐. 여기 밑에가 다 불붙었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화동의 10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자원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시간 2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6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심정지 환자 3명을 비롯해 전신화상 1명, 의식장애 1명 등 6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심정지 상이 별로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는 있는데요. 빠른 쾌유는 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격자들은 화재 현장에서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막 퐁퐁 튀는 소리 엄청 크게 나고 막 여기까지 와서 뜨거우고 막 연기도 엄청 많이 났어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불길이 엄청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불이 난 아파트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 규모가 삽시간에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둥만 남겨놓고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는 사방에서 많은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빠르게 번집니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 등 이재민들은 인근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거처로 이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전국에 내리는 세찬 비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이 많습니다. 충청권을 강타했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어제 내린 비에 더해져 광주 영산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치윤 기자, 광주에 오늘도 호우특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홍수경보가 내려진 광주 극락교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까지 세찬비가 내려지다가 지금 광주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햇살이 내리쬐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 이 시각이라면 시민들이 아침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강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산강 상류와 광주천 물이 합쳐지는 지점인데요. 어젯밤 한때 경보 수준인 8.5m를 넘어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경보 수위보다 내려오긴 했고 시간이 갈수록 수위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범람 우려로 인근 주민 140명도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오늘 누적 강수량은 광주 6.7mm, 목포 18mm, 강진 27.8mm로 어제보다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광주에 400mm 넘는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앞으로도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서광주 나들목 사이도 구간별로 통제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 침수로 부분 운행했던 광주 지하철은 밤새 복구가 완료돼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도 8시 40분 제주로 향하는 첫 비행기가 결항했는데 이후에도 결항이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국에 폭우가 예보돼 있다고요? 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에 세찬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 그리고 남부지방에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풍수의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또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붕괴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극락교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충남 서산엔 이틀간 519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강수량이 기상관측 시작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남 지역에서만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한여혜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이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그 위로 다리가 무너져 내렸고 전봇대도 위태롭게 쓰러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충남 서산에 무려 519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에 내릴 비 35%가 10시간여 만에 내린 셈으로 기상청은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충남 서산 청지천 인근 사거리가 물에 잠기며 차량이 침수되면서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고 80대 운전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도 배수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주택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가옥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 뭐 다 그냥 찼으니까 그게 너무나 걱정이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5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묻혔다가 16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도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다쳤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경기도 오산에선 폭우로 도로 옹벽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당시 영상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거대한 옹벽이 단 9초 만에 와르르 무너졌는데 하루 전엔 비가 오면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왼편 고가도로 옹벽 구조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차량을 덮칩니다. 상황이 끝나는가 했는데 한 차례 더 거대한 옹벽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블랙박스로 촬영하는 차까지 덮쳐버립니다. 이 모든 게 단 9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매몰된 차를 몰던 40대 남성은 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은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옹벽에 깔린 차량도 방치됐는데요.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변 도로에 대한 통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비가 예고되면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가 있기 하루 전 비가 오면 해당 도로의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긴급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오산시는 장비와 자재 확보를 이유로 민원 접수 사흘 뒤에서야 복구 계획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고가도로 양방향이 통제된 상태였지만 오산시는 사고가 난 아래 우회도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장비를 구하고 이제 이틀 후에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우회도로 나갔는데 이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고요. 경찰은 오산시와 옹벽 시공사 등을 상대로 인명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옹벽이 위태롭다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때마다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점검은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강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너진 옹벽은 자동차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흙을 쌓고 옆을 콘크리트와 벽돌로 겹겹이 막은 보강토 옹벽입니다. 이 옹벽은 현재 이종 시설물로 분류돼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38m 길이에 높이는 10m에 달하는 꽤 큰 시설물입니다. 1년에 2번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받고 2년에 1번 이상 정밀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5월과 12월 2차례 정기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깐깐하게 진단하는 정밀안전 점검도 2023년과 올해 실시됐는데 모두 양호 B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았지만 63mm 비가 내리고 무너진 겁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점검을 맡겼던 업체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현장을 돌아보니 위험 징후가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옹벽 틈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물이 옹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더라 배수공 밑에도 뚫고요. 위에 뚫어가지고. 옹벽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공 후엔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안전 양호 판정을 받은 아파트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설계와 시공부터 배수시설을 꼼꼼하게 만드는지 제대로 감독하고 점검은 비가 온 다음 날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옹벽은 맑은 날은 모르고요. 비 온 날에 그 다음 날 물이 배어나오는 데가 있다고요. 거기는 지금 배수공이 충분치 않다는 거니까 거기는 배수를 뚫어줘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 악화된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구속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또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하루빨리 구치소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신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뒤 악화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재판부에 직접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나오시나요? 법정에서 얘기할게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이래 첫 신병 확보인데요. 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적색 수배에 나서는 등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이래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4명 중 2명을 구속한 겁니다. 다만 같이 영장이 청구된 1명은 기각됐고 다른 1명은 도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구속 전 도주해 전날 있었던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로 잠적한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 대상 중 일부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하면서 삼부토건 의혹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인 김예성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는 등 김 씨와 가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하였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경영진도 줄줄이 소환 중입니다. 어제는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과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예성과 좀 어떤 관계세요, 회장님? 어떤 관계? 특검팀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현상 HS 효성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측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합참의 명령만 받았지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김 사령관은 특검팀 외환죄 수사의 키맨으로 꼽힙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 사령관을 소환한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작전이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록에는 무인기 투입이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함께 작전 지휘 보고 체계에 있는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연말 모임 자제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충남대 총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수차례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시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주요 보직자와의 업무 협의란 이름으로 곱창 전문점에서 직원 14명과 함께한 회식 비용 37만 6천 원이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비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자치단체가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던 시기입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흘 뒤에도 같은 명목으로 한정식 집에서 10명 이상의 단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역시 정부가 연말 모임 자제를 호소하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입니다. 실제로 취재팀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된 11월 이후 연말까지 총 24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12월부터는 5인 이상 회식을 전면 금지하는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이 후보자는 5인 이상 모임을 14차례나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 대학 총장이라는 건 학교의 대표이고 학교를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학생들, 교직원들은 모이지 말라. 본인은 회식하면서 이 사적 모임을 했다. 국민정서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은 해당 간담회는 공적 성격의 행사였다며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그제 끝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도중 답변이 곤란할 때 동문서답하라라고 적힌 커닝페이퍼까지 노출된 건데요. 그렇다면 문제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점수와 학점을 줘야 할까요?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자가 커닝페이퍼를 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이거? 붙어 있죠. 교육부 소속 인사청문 준비단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 가이드라인 쪽지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붙였다면 공직자분들이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그런 내용의 커닝페이퍼까지 만들었겠냐며 야당에선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청문회 과정 중에도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답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이 시간쯤 됐으면 이제 좀 자기 얘기도 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 능력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는데 수행을 못할 만큼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어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 수입이 지난해 337조로 줄었다는 겁니다.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무분별한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손보겠다며 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세 매점에는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 정책은 저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법인세 최고 세율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정부 때인 2022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췄는데 법인 세수는 10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40% 줄었습니다.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법인 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응능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내 합의부터 어려움을 겪는 대미 관세 협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협상팀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김 후보자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를 해양수산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해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을 끝으로 청문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제 최대 관심은 사퇴 요구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이 고비로 점쳐집니다. 정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출석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휘를 맡았던 정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코로나19 수혜주 투자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핵심 검증 사안으로 꼽힙니다. 오선 현역 의원인 윤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벌금 선고 전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1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되는데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자격 육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기류 변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고요. 당내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두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어제는 제77주년 재헌절이었죠. 재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직접 언급한 건데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재헌절의 의미를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헌절을 맞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이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를 써내려갔다는 내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대해선 전 세계가 감탄한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에 관한 여러 입장을 오늘 밝히셨는데 대통령께서도 보통 본인 공약에 개헌 공약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등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취임 이후는 처음입니다. 재헌절 휴일 지정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대통령은 재헌절 공휴일 검토를 언급하며 국민 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가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내정 단계에서 서로 갈등을 겪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고 대신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 특사 단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 미국 특사단장은 기업인 출신 박용만 전 회장입니다.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동행합니다. 앞서 단장으로 내정됐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특사단 이현주 최고위원은 제외됐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은 김 전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과 이 최고위원의 불편한 기류가 교체 이유란 점도 인정했습니다. 단장이 정치인에서 기업인으로 바뀌면서 경제계 상황이 미국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유일한 기업인으로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던진 인적 쇄신안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중진들의 퇴진을 재차 강조했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이 논의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의원 4명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어떠한 공감대 없이 개인 자격으로 발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대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위 관계자는 혁신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비대위 안건으로 올릴 수는 없다면서 인적 쇄신안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안 보고를 마친 윤 위원장은 거친 단어로 비대위를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몰매를 뜻하는 은어에 빗대면서 중진들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국민들의
될 모습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그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또 우리 당을 과거로 집어넣고 몇 사람 지목해서 잘라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쇄신으로 받아들이고 당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쇄신이 그걸까요? 당내 반발이 확산하면서 윤희숙표 인적 쇄신안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폭우로 차오르는 물에 목줄에 묶인 채로 홀로 남겨지는 강아지들이 많은데요. 한 온라인 스트리머가 홍수로 위기에 처한 강아지를 구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거센 물길 속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강아지. 어제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인데요. 수해 현장을 찾아 온라인 방송을 하던 스트리머 조모 씨가 이를 발견하고는 거침없이 들어가 강아지의 목줄을 풀고 구조해냈습니다. 겁에 잔뜩 찔린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독인 조 씨는 이후 인근 애견 호텔에 강아지의 보호를 맡겼는데요. 누리꾼들은 조 씨의 용감한 행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강아지를 함께 데려가지 못할 거면 적어도 목줄이라도 풀어줘야 하는 건 아니냐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뉴스를 통해 자주 보도됐었죠.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손등, 멍을 가린 듯한 살색 화장 자국이 보이는데요. 혈관이나 피부 관련 질환이 있는 건지 혹시 상처를 가린 건지 온갖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검진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고 고령에겐 흔한 질환이라고 밝혔습니다. 1946년생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80세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추측이 나오는 것 같네요. 최근 일본 규슈 중부에 있는 20m 높이 폭포에서 한국인 남성 대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걱정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3일 저녁 오이타현에 위치한 하라지리 폭포에서 한 남성이 물에 뛰어든 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는데요. 다음 날 오전 구조대가 폭포 아래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한국인 대학생으로 친구 3명과 함께 관광으로 폭포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동양의 나이아가라라고도 불리는 해당 폭포는 낙차만 20m로 아파트 7층에서 8층 높이에 달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에 누리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 진성파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복싱 선수 출신이나 고등학교의 싸움꾼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집단폭력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행사장 앞에 도열해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누군가 들어오자 90도로 인사합니다. 골목길을 걷던 남성이 차량에서 내린 남성을 보자 급히 인사하기도 합니다. 서울 서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폭력 조직 진성파 조직원들의 모습입니다. 행동대장인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투기 종목 선수 출신이나 고등학교 짱 출신 등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조직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서울과 경기 광명 등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20여 개의 행동 강령을 만들며 조직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입니다. 이들 조직은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에 합숙소를 마련해 조직폭력배를 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특수강도 등 집단폭력 현장에 투입되거나 일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과의 분쟁에 대비해 비상타격대도 운영했는데 이들은 거리에서 흉기 사용을 연습하며 물건 등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문신은 몸 민천이 다 했습니다. 배우고 등하고 장단지 오고 허벅지 오고 이 손목 같은 데를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층에 사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가 무서워서 이사 가야 될 거라고.
경찰은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행동대장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잠적한 조직원 2명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청사로 쓸 건물이 일주일 전에 확정됐죠. 이 건물엔 지금 예식장이 있는데 당장 9월 말부터 문을 닫기로 해 결혼식만 기다리던 예비 부부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결혼식을 앞둔 이 예비 부부는 이틀 전 결혼준비 대행업체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식을 치르기로 한 웨딩홀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수부가 이제 들어오기로 해서 9월 이후에 이제 웨딩식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취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미 신혼여행 계약이 확정되고 청첩장까지 제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미 어른들도 다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날짜를 저희는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어른들은 모르시죠. 웨딩홀이 있는 빌딩에 해양수산부가 옮겨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결혼식을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수부는 이 빌딩 전체를 본관으로 쓸 예정인데 이르면 9월부터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예식장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고객들에겐 해수부 이전 때문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며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일단 예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해수부가 와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해수부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예비 부부만 20여 쌍입니다. 대부분 예식장 계약금 수십만 원만 겨우 돌려받을 처지인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로 에뮤라는 새가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길러지던 이 에뮤 한 마리가 탈출해 출동한 경찰과 어딘가 친근해 보이는 의외의 케미를 뽐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비까지 내리는 어두운 밤. 차에 치일 뻔한 건 다름 아닌 미국 메인주의 가정집에서 탈출한 에뮤라는 새입니다. 이 새를 찾으러 출동한 경찰차 앞에 제 발로 떡하니 나타난 건데요. 타조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새라죠. 달리기도 빠른 에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무사히 잡혔는데요. 경찰이 당시 사진을 SNS에 올리자 자주 잡혀본 것 같다. 혹시 광고에 나오던 그 에뮤인가 등 재치 넘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네요. 흔히 접하게 되는 미술 작품과는 달리 하늘 위로 올라가야만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초대형 작품이 화제입니다. 붓 대신 트랙터가 도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이탈리아 베로나의 푸른 들판 위에 거대한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인데요. 그림 옆엔 세계 평화란 문구도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가 다리오 감바리니 빨간 트랙터를 몰고 약 2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3.5개 면적의 밭 위에 교황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겁니다. 특히 피부색을 초록빛으로 연출한 점이 돋보이는데요. 이 예술가는 과거에도 프란치스코 교황, 버락 오바마 등 세계적인 인물들을 땅 위에 그려왔다네요. 무심코 지나쳤던 돌 하나가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돌이었다면 어떨까요? 금덩어리도 아닌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비싼 건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묘한 붉은 빛을 띤 큼직한 운석이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5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운석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 무려 화성에서부터 2억 3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건데요. 처음엔 그저 신기한 돌이었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큰 화성 운석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화성에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있었단 증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선을 통해 인간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탐구하며 독창적 세계를 구축해온 김지훈 작가가 3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에서 관계의 내부로 들어가 감정과 시간의 흐름을 주체적인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금주의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형 도상과 프레임이 시선을 캔버스 위로 초대합니다. 산화된 표면과 쌓인 시간의 흔적은 마치 자연의 순환처럼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댄싱 라인 시리즈에선 선과 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해온 김지훈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원과 삼각불 등 새로운 도상을 등장시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일들이라든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나는 어떤 새로운 만남이라든지 제가 느꼈던 시간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담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기존 작업에서 핵심적 상징으로 활용했던 드리핑선을 배제하고 화면의 면과 질감에 집중해 조용하지만 깊고 넓은 시간의 흐름을 담아냈습니다. 전시 제목 녹슬다는 금속이 산화되며 서서히 변해가는 물리적 변화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무뎌지거나 낡아지는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 그림 속에서 어떤 녹슬어간다라고 하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렇게 차츰차츰 무뎌져가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게 꼭 녹슬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인이나 원로만 주목받는 한국 미술계에서 데뷔 13년, 올해 40대가 된 작가는 미술계 허리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곧 있을 키아프 같은 행사에서 뭐 도슨트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열리는 오사카 아트 페어에서 이런 어떤 전시에 대한 대담을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림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해 잠실까지 서울 도심을 달리는 2025 MBN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영표 등 MBN 인기 예능 뛰어야 산다 출연진도 참가해 함께 달릴 예정인데요. 서울의 명소를 질주할 그날의 열기를 미리 느껴보시죠. 이규영 기자입니다. 영산강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는 나주 마라톤부터 서해의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영종도 선셋 마라톤까지 전국 러너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질주의 무대가 오는 11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 펼쳐집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은 2025 MBN 서울 마라톤 하프코스 출발점입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출발해 잠실까지 힘찬 질주를 펼칠 예정입니다. 하프코스 종착점인 잠실 종합운동장은 10km 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참가자들은 반환점인 가락시장을 지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레이스를 펼칩니다. 서울의 명소들을 가로지르는 환상의 코스에 기대감을 나타낸 참가 예정자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도 맹연습에 나섰습니다. MBN 마라톤을 통해서 제 개인 기록을 달성을 한다면 정말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서 뭐 이런 날씨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시즌2로 돌아오는 화제의 마라톤 예능 뛰어야 산다 출연진도 이번 대회에 총출동해 한층 더 깊은 감동의 레이스를 예고했습니다. 2025 MBN 서울 마라톤에서도 즐거운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채울 MBN 서울 마라톤은 오는 30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남 거제와 광주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이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도 빗줄기가 차츰 더 강해지면서 주말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지방으로 3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에 200m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100mm의 비가 추가로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충청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3.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바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